한국이 독일을 앞질렀습니다.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한국은 세계 3위, 독일은 16위. 20년 동안 유럽이 기준이라 믿었던 독일에게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치욕이었습니다. 베를린 한복판 깊은 겨울밤. 무거운 외투를 걸친 채 모여든 이들은 독일의 심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직 재무관리, 병원 의사, 통신사 간부, 철도 관리자 그리고 저 같은 기자까지. 412명의 이름은 역사책에 오르내릴 만큼 무게감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봤어? 한국이 3위래. 독일은 16위야.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웃음소리도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도 멎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선진국의 모범이라 말해왔던 독일이 이제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 그 순간 한 관리가 무겁게 봉투를 꺼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서울행 항공권.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왜 한국이 앞서 있는지. 그 말에 모두는 침묵했지만 아무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412명의 독일 엘리트들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비밀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륙 순간 기내는 고요했습니다. 베를린의 불빛이 창밖으로 멀어질수록 마음속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강한가? 그 질문들이 좌석 사이를 떠다니며 모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한글 간판, 유리빛 건물,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물결. 도시는 살아있는 듯 맥박치고 있었고 독일 대표단은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처음 마주한 장면은 단 몇 초 만에 모든 자존심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경험들은 독일의 최고 엘리트들조차 고개를 떨구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412명의 독일인들은 서울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왜 그들은 한국은 빠르다, 한국은 강하다, 한국은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말을 스스로 반복하게 되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은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제 이름은 루카스 베버예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온 기자였어요. 거의 20년 동안 저는 유럽의 위대함을 이야기했었어요. 독일이 질서와 속도 그리고 발전의 모델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었죠. 우리 기차가 최고였고 우리 병원이 가장 앞서 있었으며 우리 정부 제도가 공정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들의 자동차, 휴대폰, 그리고 케이팝 아이돌은 알고 있었지만 나라를 운영하거나 유럽과 경쟁한다는 건 전혀 믿지 않았었죠. 제 마음속에서는 한국이 독일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저녁 베를린에서 제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어느 날 도시에서 열린 비밀스러운 저녁 모임에 초대받았었어요. 그냥 평범한 모임이 아니었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독일의 미래를 만드는 힘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직 재무관리, 병원 의사, 통신사 간부, 철도 관리자까지 그 사람들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이들이었죠. 방 안은 낮은 목소리와 무거운 외투, 구운 고기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와인잔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었어요. 그들의 미소는 억지로 지은 듯 보였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었어요. 보고서 봤어? 한국이 3위래. 독일은 16위. 저는 얼어붙었었어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한국이 독일보다 앞서 있다니 말도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목소리가 다시 확인해줬었어요. 우린 뒤처지고 있어. 이제는 무시할 수 없어. 저는 웃음이 나오려 했었어요. 제 자존심은 이게 웃기다고 말하고 있었죠. 독일 엔지니어의 나라가 한국에게 뒤처진다고? 우스갯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고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고통스러운 진실을 막 알게 된 사람들처럼 보였었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한 말을 들었었어요. 한 관리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었죠. 곧 여행이 있을 거예요. 비밀 여행. 서울로 가는 길이죠. 제가 눈을 깜빡였었어요. 서울이요? 거길 왜요? 그가 한숨을 쉬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었어요. 한국은 빠릅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해요. 그 말은 제게 번개처럼 내리쳤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사람도 거의 주문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었죠. 한국은 빠릅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저는 수첩에 그 말을 적었었어요.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됐었어요. 디저트가 나왔을 때 테이블 위로 봉투가 놓였었어요. 모두가 하나씩 받았죠. 제가 봉투를 열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었어요. 초대장이 들어 있었는데 비행기 티켓이었어요. 목적지는 한국 서울이었죠. 정치인, 병원장, 통신사 간부, 철도 관리자, 그리고 저 같은 기자까지 총 412명이 초대되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왜 한국이 미래를 이끌고 있는지. 제가 주위를 둘러봤을 때 카트린 전 재무장관은 입술을 꼭 다물며 불안을 감추고 있었어요. 의사 소피는 초대장을 접으면서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통신사 간부 마르티는 종이를 마치 도전장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철도 관리자 한스 패터는 중얼거렸었어요. 기차? 한국? 말도 안 돼.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제 자존심은 외치고 있었죠. 독일이 뒤처질 리 없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틀 뒤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었어요. 늦은 밤이었고 공항 불빛이 우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모두 더 늙고 지쳐 보였어요. 기내는 고요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과 두려움이 좌석 사이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었어요. 베를린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다시 떠올랐던 그 말. 한국은 빠릅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었어요. 그게 정말 사실일까? 20년 동안 저는 독일이 모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별로 존중하지도 않았던 나라로 가면서 우리가 틀렸는지 확인해야 했었어요. 엔진이 굉음을 내며 이륙했을 때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제 무릎 위 수첩은 열려 있었고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죠. 진실은 중요하다. 어쩌면 그 진실은 서울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울에 도착했었어요. 공항 밖 공기는 베를린의 무거운 겨울 공기와 달리 맑고 선명했었죠. 눈앞에는 밝게 빛나는 한글 간판들이 가득했고 저는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처럼 작아지는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버스가 저희를 도심으로 데려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넓은 도로, 깨끗한 인도,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서울은 살아있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어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진짜는 직접 봐야 해. 저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시청이었어요. 시청 건물은 현대적이고 유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파도 모양의 지붕이 입구 위로 반짝이고 있었죠. 독일에서 온 일행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전직 재무관리였던 카트린이 말했었죠. 건물이 예쁘다고 해서 제도가 좋은 건 아니야.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언제나 화려한 외관보다는 튼튼한 기초를 믿고 있었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자 제 심장이 점점 빨리 뛰고 있었어요. 로비는 아주 넓었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벽에 걸린 거대한 디지털 화면들이었어요. 그 화면에는 실시간 정보가 가득 표시되고 있었어요. 대기 시간, 시민 서비스 만족도 점수, 그리고 교통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까지 있었죠. 그냥 장식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였던 거예요. 그때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었어요. 여든은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에 의지하며 천천히 디지털 키오스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곧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화면을 누르고 신분증을 스캔하셨는데 단 3초 만에 정부 문서가 출력되었어요. 저는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었어요. 3초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의사 소피가 크게 숨을 들이쉬며 외쳤었어요. 베를린에서는 환자들이 그 서류를 받는데 2주나 기다려야 해요. 무려 2주예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서류를 가방에 넣으셨고 그때 한 젊은 시청 직원이 다가와 말했었어요. 할머니, 다른 서류도 필요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가 화면을 한번 누르자 또 다른 서류가 즉시 출력되었죠. 제주의 독일 사람들은 모두 말없이 서 있었어요. 눈은 크게 뜨여 있었죠. 카트린이 속삭였었어요. 우리는 시민들에게 늘 인내심을 가지라고 했어. 기다림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했었지. 그런데 여긴 정부가 시민의 시간을 존중하고 있어. 그 단어 존중이 제 마음을 크게 때렸어요. 시간에 대한 존중, 시민에 대한 존중.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자주 잊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진실은 작은 디테일 속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디테일은 바로 3초였어요. 투어를 이어가는 동안 저는 독일과 계속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베를린에서 한 노인이 단순한 서류를 갱신하려고 3시간 동안 줄을 서 있었던 걸 직접 본 적이 있었죠. 결국 그 노인은 창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쓰러졌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죄송하지만 내일 다시 오세요. 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한 할머니가 단 3초 만에 업무를 마치고 존엄하게 미소 지으며 걸어나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빠릅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거부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증거를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시청을 떠나기 전 안내원이 저희에게 시민 데이터월을 보여주었어요. 그곳에는 시민들의 실시간 만족도 점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서비스를 받은 직후 바로 평가를 할 수 있었고 높은 점수는 초록불, 평균은 노란불, 낮은 점수는 빨간불로 표시되고 있었죠. 통신사 간부 마르틴이 화면을 똑바로 보며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민들한테 실시간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안내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었어요. 네. 만족도가 낮으면 바로 바꿔야 합니다. 마르틴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었어요. 독일에서는 몇 년씩 기다린 뒤에야 보고서가 나오고 나쁜 결과는 숨겨버려요. 그런데 여긴 모든 진실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려 있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었어요. 혹시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까?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 때문일까? 시청을 나올 때 저는 카트린이 초대장을 다시 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죠. 그녀가 제게 말했었어요. 루카스, 아직 첫날이야. 그런데 벌써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었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다만 제 수첩에는 같은 문장을 계속 적고 있었어요. 거의 주문처럼 반복했었죠. 한국은 빠릅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선전문구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현실처럼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여행 둘째 날 버스가 저희를 서울 아산병원으로 데려갔었어요. 건물은 높고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마치 유리로 만든 요새 같았어요. 저는 유럽의 병원을 여러 번 가봤었는데 대부분 약 냄새가 진동하고 기다림으로 무겁게 눌려있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문이 열리자마자 충격을 받았었어요. 안은 공기가 맑았고 로비는 커다란 창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으로 환하게 밝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분위기는 차분했어요.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도 없었고 지친 얼굴로 줄지어 서 있는 모습도 없었어요. 오히려 공항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젊은 여성이 저희 옆을 지나갔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터치한 뒤 QR코드를 스캔했었어요. 삑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이름이 커다란 전광판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진료시간, 담당 의사 이름, 그리고 진료실 번호까지 표시되고 있었어요. 바로 뒤에 있던 휠체어 탄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자기 병원 앱을 보여줬어요. 그 안에는 일정이 순서대로 정리돼 있었죠. 오전 7시 30분 혈액 검사, 8시 엑스레이, 8시 30분 심장 전문의 진료. 각각의 일정에는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 노인이 말했었어요. 이제 길을 잃을 일도 없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지도 않죠.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의사였던 소피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베를린에서는 노인 환자들이 차가운 복도에서 몇 시간을 앉아 기다려야 해요. 기다리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여긴 존중받고 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존중이라는 단어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전광판을 바라봤어요. 5초마다 이름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아무도 번호를 소리치지 않았고 아무도 밀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빠르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은 빠릅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다시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안내원이 저희를 데려간 곳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았어요. 중앙에는 수술대에 누운 환자가 있었고 그 주변에는 가느다랗고 정밀한 로봇 팔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의사는 콘솔 앞에 앉아 손가락을 아주 살짝 움직이고 있었는데 로봇 팔은 믿을 수 없는 정확도로 절개하고 꿰매고 있었죠. 소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었어요. 이 수술 후 회복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한국 의사가 고개를 들어 대답했었어요. 사흘입니다. 소피의 어깨가 굳어지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흘이라고요? 독일에서는 3주나 걸려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계 소리와 제 심장 박동 소리만 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소피의 손이 떨리고 있는 걸 봤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유럽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거였죠. 그녀는 거의 혼잣말처럼 낮게 속삭였어요.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우리가 앞서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훨씬 뒤처져 있는 걸지도 몰라요. 수술실을 나와 재활센터로 갔을 때 제 가슴이 꽉 조여왔었어요. 3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젊은 남성이 방 안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다리와 허리에는 외골격 로봇이 감싸고 있었죠. 몇 달 전만 해도 사고로 전신이 마비됐던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아내는 두 손을 모아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기계가 그를 앞으로 내딛게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그 속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비웃던 한스페터조차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젊은 남성의 어머니가 울부짖었어요. 우리 아들이 다시 걷고 있어요. 다시 걷고 있어요. 소피는 더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저를 바라보며 말했었죠. 루카스 보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기계가 아니에요. 이건 희망이에요.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꽉 메어 있었거든요.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지만 몸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저는 병원의 긴 대기줄과 나쁜 서비스에 대해 불평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건 그냥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오늘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환자를 존중하는 시스템, 시간과 존엄이 중요하다고 믿는 시스템을요. 다시 수첩에 같은 문장이 새겨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빠릅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 말이 낯설지 않았어요.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여행 셋째 날, 저는 또 다른 현대식 사무실이나 연구소 같은 곳을 가리라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버스는 뜻밖에도 광장시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였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었어요. 여기는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시장은 시끌벅적했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좁은 길 양쪽으로 가판대들이 늘어서 있었고 상인들은 활기차게 외치고 있었어요. 기름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알록달록한 천들이 나무 선반에 걸려 있었어요. 마치 과거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 미래는 전혀 아니었어요. 전직 철도 관리자였던 한스페터가 중얼거렸었어요. 우리가 여길 왜 온 거지? 미래를 보러 온 거잖아. 길거리 음식을 보러 온 게 아닌데. 저도 거의 동의할 뻔했었어요. 하지만 곧 제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었습니다. 첫 번째 가판대에서는 한 할머니가 커다란 철판 뒤에서 노릇노릇한 빈대떡을 부치고 계셨었어요. 냄새는 따뜻하고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놀림은 빠르고 능숙했는데 분명 여든은 훌쩍 넘으신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 테이블 위에는 작은 QR코드 표시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현금도 되고 카드도 되고 카카오페이도 돼요. 젊은 손님이 휴대폰을 갖다 대자 삑 소리가 났고 할머니의 휴대폰도 동시에 울렸었어요. 할머니는 크게 웃으시며 말했었어요. 봐요. 이제 우리 같은 할머니도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한스페터는 놀란 눈빛으로 깜빡이며 말했었어요. 독일에서는 아직도 많은 노인 상인들이 동전만 받아요. 그런데 여긴 노인들도 디지털 결제를 쓰고 있네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베를린에서는 제가 과일 가게 주인과 카드 결제를 두고 실랑이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란스러운 전통시장의 한복판에서 한 할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QR코드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의 휴대폰이 또 울렸는데 이번에는 앞에 있는 손님이 아니라 배달 주문이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배민 앱에서 온 주문이었죠. 할머니는 뿌듯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기 오지 않아도 다 먹을 수 있어요. 배달로 다 나가거든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전통과 기술이 한자리에서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여든이 넘은 할머니도 디지털 경제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뒤처지지 않고 있었어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실크 스카프를 파는 다른 아주머니가 자기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여주셨어요. 팔로워가 5,000명이 넘었죠. 따님이 계정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셨고 이제 전국에서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스카프를 주문한다고 했었어요. 전직 재무장관이었던 카트린이 제게 속삭였었어요. 우린 이 균형을 이해하지 못했어. 전통과 혁신은 함께할 수 없다고 늘 생각했었지. 그런데 여긴 두 가지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어. 그녀의 말이 제 가슴 속에 스며들었어요. 독일에서는 늘 과거를 지킬 것인가,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다퉜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둘 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빈대떡 할머니가 제게 갓 부친 빈대떡을 내주셨어요. 저는 돈을 내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셨죠. 서비스예요. 빈대떡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어요. 맛은 깊고 따뜻했는데 마치 정성 어린 마음이 담긴 음식 같았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바로 한국의 정이었어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따뜻함이었죠. 기계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 그런데 이곳에서는 기술과 완벽히 어울려 살아 있었어요. 저는 다시 시장을 둘러봤어요. 노인들이 QR코드를 쓰며 웃고 있었고 젊은 학생들은 길거리 음식을 들고 틱톡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의 도구를 활용하고 있었죠.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있었어요. 베를린에서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통 가게들을 닫아야 한다는 논쟁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반대였어요. 기술이 전통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전통을 떠받쳐주고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열고 네 번째로 같은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빠릅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 말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속도와 힘만이 아니라 연결과 존중에 대한 말처럼 다가왔어요. 버스 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드디어 한스페터가 침묵을 깼어요. 그는 신발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었어요. 우리 기차는 낡았어. 우리의 시스템도 느려. 우리는 근대화가 과거를 파괴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한국은 다르게 보여주고 있네. 아무도 그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버스의 낮은 진동과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만이 아직 제 귀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자 다시 빈대떡 할머니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제가 방금 배운 것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미래란 과거를 잇는 게 아니었어요. 미래란 전통을 존중하며 내일로 함께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여행 넷째 날 버스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멈췄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곳이었죠. 유리로 된 빌딩들이 거울처럼 아침 햇빛에 반짝이며 솟아 있었어요. 저는 프로그래머들이 가득한 사무실을 볼 거라 생각했었는데 안내원이 저희를 데려간 곳은 주차장이었어요. 그곳에는 운전석이 없는 흰색 버스가 서 있었어요. 앞에는 핸들도 페달도 없고 매끈한 패널과 밝게 빛나는 센서만 있었어요.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제로 셔틀. 저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좌석은 단순했고 바닥은 깨끗했어요. 그런데 제 속을 긴장하게 만든 건 앞자리의 빈 공간이었어요. 운전자가 없었어요. 대신 넓은 화면에 카메라와 지도 화면이 나타나고 있었죠. 10살쯤 돼 보이는 어린 소년이 버스에 올라와 손을 흔들더니 혼자 앉았어요. 전직 철도 관리자였던 한스페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었어요. 무섭지 않니? 소년은 웃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말했어요. 이게 차보다 더 안전하대요. 저는 매일 타고 다녀요.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부드러워서 바퀴가 구르는 게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교차로에 다가갔을 때 신호등이 바뀌기도 전에 셔틀이 속도를 줄였어요. 안내원이 설명했죠. 이 버스는 신호등과 대화를 합니다. 신호가 빨간불이나 초록불로 바뀌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요. 저는 몸이 서늘해졌어요. 독일에서는 최신 기차조차도 매주 고장이 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이들조차 운전자 없는 버스를 믿고 타고 있었어요. 한국은 빠릅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말이 다시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이후 저희는 서울 남쪽에 있는 세종시로 갔었어요. 멀리서 보면 그냥 다른 도시처럼 보였어요. 도로, 학교, 아파트가 보였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도로에 작은 센서가 박혀 있었고 모든 신호등이 중앙 시스템과 연결돼 있었어요. 카메라는 단순히 감시하는 게 아니라 차량과 소통하고 있었어요. 실험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살아있는 미래 도시였던 거예요. 셔틀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확히 멈춰 섰어요. 유모차를 끄는 여성이 안전하게 길을 건넜죠. 신호등 불빛이 셔틀 화면에 먼저 표시되었고 제 눈보다도 빨리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미래는 내일 오는 게 아니야. 이미 여기 와 있구나. 한스페터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말했었어요. 우리 기차는 매일 늦어. 우리 버스는 멈추기도 해. 우리는 오래된 철로만 고치면 된다고 스스로 위안했었지. 하지만 한국은 아예 전체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네. 전직 재무관리였던 카트린도 말을 보탰었어요. 이게 바로 시민을 존중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지 않고 지연으로 고통받게 하지 않고. 존중이란 매번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는 무겁고 거의 부끄러운 듯 했어요. 저는 베를린 중앙역을 떠올렸어요. 기차가 연달아 지연돼서 하룻밤을 역에서 보낸 적이 있었죠. 차가운 공기, 화가 난 승객들, 반복되는 변명들. 그런데 지금 저는 운전자가 없는 버스에 앉아 있었고 한 아이가 아무 두려움 없이 그것을 믿고 타고 있었어요. 셔틀이 부드럽게 달리는 동안 저는 그 소년을 바라봤어요.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다리를 흔들고 있었고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신뢰는 제가 있던 곳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었죠. 저는 강하게 깨달았어요. 속도가 신뢰를 만든다. 시스템이 빠르고 매끄럽게 움직일 때 사람들은 안심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미래를 믿게 되는 거였어요. 저는 다시 수첩을 꺼내 5번째로 같은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빠릅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더 무겁게 다가왔어요. 더 이상 베를린에서 들었던 속삭임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진실이었죠. 소녀는 내려서 손을 흔들고 아파트 쪽으로 달려갔어요. 셔틀 문이 닫히고 버스는 다시 달리며 높은 아파트와 밝은 학교들을 지나쳤어요. 저는 그 아이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었어요. 아이들이 이 시스템을 믿을 수 있다면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약속이구나.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을 비웃는 사람도 없었고 서울에게 배운다는 생각을 조롱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대신 모두 같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독일은 뒤처졌고 한국은 앞서 있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진실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였어요. 여행 마지막 날 저희는 인천공항에 모였었어요. 건물은 밝고 거대했으며 유리벽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강하게 흔든 건 공항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었던 분위기였어요.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모두 굳어 있었고 자존심에 사로잡혀 약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메모를 적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어요. 공기 속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에너지가 가득 차 있었죠. 저희는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탑승 게이트 근처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전직 재무장관이었던 카트린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목소리로 말했었어요. 우리는 독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 24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더 이상 시민들이 서류를 받기 위해 몇 주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요. 몇 분 만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게 바로 시민의 시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차게 울려 퍼졌고 저는 그녀의 눈에서 불타는 의지를 볼 수 있었어요. 이어서 의사였던 소피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변화를 위해 싸울 거예요. 디지털 접수와 환자 앱, 로봇 수술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국민은 끝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존엄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었어요. 마지막으로 철도 관리자였던 한스 페터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교통을 고쳐야 합니다. 실시간 앱 QR 결제, 서울처럼 정확한 시간 준수. 우리는 낡은 철도를 수리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독일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용히 박수가 퍼졌고 그 소리는 작았지만 힘있게 들렸어요. 마치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울림 같았죠. 저는 무릎 위에 수첩을 두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베를린에서의 첫날 밤이 떠올랐어요. 무거운 침묵, 자존심, 불신. 우리는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본 것이 주는 영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시청에서 단 3초 만에 서류를 출력하던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재활센터에서 외골격 로봇을 입고 다시 걸어가던 청년도 생각났어요. 시장에서 빈대떡을 뒤집으며 QR 결제를 받던 할머니도 떠올랐어요. 그리고 운전자 없는 버스에서 흥얼거리며 앉아있던 소년의 모습도 제 눈앞에 선명했었어요. 이 장면들은 제 안에 깊이 새겨졌어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교훈이었죠.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도시 전체가 넓게 뻗어 있었고 강하고 생생하게 살아 있었어요.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으면서도 따뜻하게 차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안녕 서울. 미래를 보여줘서 고마워요. 베를린에 돌아온 뒤 저는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단순했지만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담고 있었어요. 한국은 빠릅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세부를 글에 담았어요. 속도, 존중, 기술, 그리고 따뜻함까지. 하지만 무엇보다도 진실을 썼습니다. 약점을 인정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변화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몇 달 뒤 독일에서 첫 변화의 조짐을 보았어요. 베를린 시청에 새 디지털 키오스크가 설치되었고 샤리테 병원에는 대기시간 전광판이 생겼어요. 지하철에서는 처음으로 QR 티켓이 시험 운영되고 있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시민들은 웃고 있었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희망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국을 떠올렸어요. 베를린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여정 내내 저를 따라다니던 그 문장을 다시 기억했죠. 한국은 빠릅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어느 저녁 알렉산더 플라츠에서 차가운 공기 속에 반짝이는 베를린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앞선 나라는 결코 뒤처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에게서 배우며 변화하기를 선택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교훈은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에서 배운 것이었어요. 저에게 이번 여행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변화였고 제 삶의 전환점이었어요. 독일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오만이 아니라 존중으로 바뀌었어요. 마지막으로 수첩을 덮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속삭였어요. 새로운 시작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